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 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디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그 강연이나 이런 거 있다고 하시면 보통 이제 뭐 로컬 마케팅이나 아니면 메뉴 현지화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전 공유FC 스텝이신 이지숙님이 이런 설문조사를 이렇게 공유FC 회원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런 계약서 작성이나 상품권 등록 같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잠깐 찾아봤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하수 육개장이나 그다음에 설빙 그리고 이제 피쉬앤그릴하고 치리치리로 이제 유명한 리치푸드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이제 집중 타겟돼가지고 많이 고생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메뉴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가도 결국 상표권 때문에 잘못되면은 이게 더 억울하잖아요. 뭔가 차라리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면은 그러냐고 하겠는데 성공했는데 그대로 베껴가지고. 네, 아무튼 이거 관련돼서 오늘 강연을 해주실 두 분을 모셨고요. 임철근 변호사님하고 정다운 법무관님이십니다. 그 두 분의 양력은 두 분께서 간략하게 네, 다들 현직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아무튼 존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의하실 분은 그러면 정다운 법무관님부터 먼저 네, 강연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한번 보실게요. 자료는 제가 띄워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다운 법무관이라고 하고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은 업무 중에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회를 나와서 해외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제 어떤 저희가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어떤 가장 일반적인 사항을 좀 전달 드리려고 왔고요. 우선 저희 과에서 하는 그 법률 지원 제도 설명에 대한 안내를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DF라 예 이걸로는 안 되냐. 두 번째 페이지 혹시 저희 그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 지원 서비스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제 무역이나 해외 투자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거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죠. 이제 이런 어떤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 검토부터 어떤 분쟁 사례가 있었을 때 그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이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법률적인 제반 일반을 이제 자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발족을 한 거고요. 아까 여기 그 주최를 해주신 분께서 말씀을 드린다시피 상품의 퀄리티나 어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법률적인 상표권이나 이런 거는 미연에 챙기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해서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좋았던 거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계약서 그 조항이나 이런 거 하나를 잘못해서 나중에 손해가 막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부 차원에서 무료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발족이 된 거고요. 저희의 서비스의 이제 핵심은 사실 자문위원님이십니다. 저희 내부적인 구성원, 저를 포함해서 내부적인 구성원도 법률적인 자문을 해드리고 외부 자문위원님이 총 220여 분 정도 계신데 여기 와주신 임철근 변호사님께서도 저희 자문위원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제 무료로 계약서 영문 검토부터 이제 분쟁 사례에 대한 어떤 자문 이런 거를 다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고
그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국제거래와 관련된 아주 깊은 전문성이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니까 좀 예예예. 이 PDF라 이걸로 넘어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제 자문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약서 검토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9988로.com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건 여기 보시는 국제 사건 접수에 누르셔서 사건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연락을 이제 해서 전화로 또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사건 의뢰를 하는지 이런 데에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사건 의뢰를 하시면 이렇게 상태란에 이제 자문 의뢰 상태인지 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문 결과가 도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통 저희한테 그 오는 사건의 80% 이상이 영문 계약서 검토 건입니다. 그래서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또 비용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설 변호사를 통해서 어쨌든 1대1로 계속 같이 있으면서 드라프트를 계속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료 자문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은 답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말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이제 영문에 대한 해석 자체를 안 하셔가지고 그냥 계약 체결하셔놓고 딱 보니까 너무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있어 그런 거는 최소한 저희가 걸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시간 지나고 받으셔서 최소한 그런 정도의 안정장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법률 가이드들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투자 비즈니스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가이드가 아니라 현지 법령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별로 되어 있고 그 국가에 대한 투자법, 뭐 회계 세무와 관련된 뭐 공정거래법 이런 거를 각각 책자로 다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고 혹시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라는 것도 각 국가별로 이제 발간을 하고 있어요. 뭐 중국으로 가시거나 여기 그때 설문조사를 했었던 게 중국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베트남인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계약서들을 보면 거기에 대표적인 표준계약서의 형태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을 하시려면 이걸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거를 저희한테 검토 의뢰를 주시면 저희한테 이제 뭐 받아가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률자문 50선 사례집은 저희가 자문을 했었던 사건, 뭐 상표권이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이제 한 50선 정도로 선정을 해서 한 건데 사실 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도 앞쪽에 총론으로 그 국제계약 일반에 좀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여기 국가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근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자를 과연 어디서 구할 수 있나라고 보시면 PDF로 저희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9988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국제분쟁 방지 가이드에 가시면 여기에 다 PDF로 공개가 되어 있고 아까 저희가 알려드린 그 전화번호에 연락을 하시면 그게 뭐 10부가 됐던 많은 부수가 됐건 그 주소로 다 무료로 저희가 필요한 책자를 다 송부를 해드리니까요.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저희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간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이 들기도 하려니와 그리고 지금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데 괜히 계약서에 어떤 특정 문구 가지고 분쟁을 만들어서 사업이 무너지는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냥 흘러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문제점은 계약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대부분 그쪽에서 보내준 거를 사인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보낸다는 거는 뭐냐면 그쪽에 유리한 조항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이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은 걸른다는 생각으로 꼭 저희한테 자문을 한번 맡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PPT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까지 이제 법률 지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 제 느낌은 굉장히 캐주얼한 분위기라고 해서 최대한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예, 두 번째는 더 진지한 주제입니다. 근데 최대한 캐주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아마 그 혹시 공유를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PDF로 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그냥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최대한 쉬운 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해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시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통 계약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목차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이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지 프랜차이즈라는 업을 종사하는 사람의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하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판매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대리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직접 합작 회사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계약서 차원에서 어떤 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이제 총론으로 강론으로는 이제 가맹 사업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뭐 가맹 본부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교육 지도나 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 크게 네 부분의 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개념이란 계약서 상의 법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은 이렇게 된다고 저는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업체가 그 상대방 그 회사를 정해서 그 회사한테 일정 지역 내에 독점 사원권을 주는 거. 이 두 가지의 표지로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유의 브랜드 가치라고 하시는 거면 여기 피자 알볼로처럼 그냥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특유의 브랜드만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집대성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유의 브랜드 가치가 있고 그 특유의 브랜드 가치를 일정 상대방에게 일정 지역 내에 그 브랜드 가치를 사용해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독점 사용권을 준다는 이제 그런 두 가지 개념의 포지를 가지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지역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지역이 될 수 있죠. 여기 피자 알볼로 대치점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개념에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에 따라 상품 사업 범위 상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개념이고요. 여기서 프랜차이즈는 핵심은 결국 가맹 본부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결국 가맹 본부의 입장이신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해외 진출을 하신다는 게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시고 해외에 사업 파트너를 정하셔서 해외 진출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가맹 본부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드래프팅을 하신다고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협상력을 어느 정도에 가지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데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본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드래프팅을 보통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프랜차이즈 계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 되게 형식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일반적인 계약에 비해서 경영 노하우나 뭐 원자재 공급이나 고객 유치를 한꺼번에 그 브랜드로에 가지고 있는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흡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안 좋은 점은 본부의 입장에서 소위 이제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그 가맹 점주들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보통 많이 갈등 상황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판매점 계약과의 차이입니다. 판매점 계약이라는 건 보통 언제 하시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해외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고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판매점 계약을 많이 합니다. 디스트리뷰션,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션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원자재 같은 거를 조달하거나 아니면 그냥 물품을 간단하게 받아서 파는 경우가 소위 수출을 한다는 거죠, 상품을.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판매점 계약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건을 제가 해외의 바이어한테 물건을 한 100부 정도를 팔아서 그 사람이 현지에서 한 50개를 팔아서 그 50개 이윤을 붙여서 더 파는 거죠. 재파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윤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래서 근데 100개를 갔을 때 이 사람이
100개 중에 한 50개밖에 못 팔고 50개를 못 팔았다. 그러면 그 재고 부담은 누가 지는 걸까요? 판매점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당연히 지는 거죠. 100개를 사갔으면 100개를 다 팔건 얼마를 붙여서 팔건 이런 건 다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과 대리점 계약이 대표적으로 표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리점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저의 대리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100개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50개를 팔았으면 그냥 50개에 대한 재고 부담만 지는 거지 이 사람은 저의 손과 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재고 부담도 지지 않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판매점 대리하고 대리점 한 그 두 개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프랜차이즈의 차이가 핵심이겠죠.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의 핵심 개념 표지가 특유의 브랜드 가치라고 했잖아요. 판매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핵심적인 표지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이제 부차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 그것보다는 물품을 그냥 계속적인 공급한다는 사실 자체에 주안을 두고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와 다른 점은 특유의 브랜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서 막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재고 부담도 그 사람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로부터 영업 관리상의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거. 예, 이런 내용이고요. 되게 형식적인 내용이고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가 주시면 예,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는 거의 핵심은 이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그 가맹본부가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피자 알볼로 같은 경우에는 알볼로란 상표를 등록해서 그에 파생되는 모든 피자에 관련된 노하우나 이런 거에 직대성된 하나의 어떤 상품이라는 거죠. 지식재산권이죠. 이거를 프랜차이즈 계획이라는 건 이거를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잠시 대여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정 부분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러한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를 잠시 빌려서 사용을 하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렇게 법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프랜차이즈를 법적 개념으로 소개를 한다면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상대방이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뼈대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예,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계약서에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핵심이 뭐죠? 로얄티를 받는 거죠. 그게 본부의 주 수입원이시잖아요. 프랜차이즈로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신다는 거는 로얄티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보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보통 국제계약에서는 통상 초기에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받고 그 이후에 피자를 몇 개를 파냐에 따라서 거기서 곱하기 몇을 수수료로 가지시는 거죠. 해외 진출을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들입니다. 보시면 보통 순 판매액에 곱하기 얼마로 계약서에 넣겠죠 아마. 근데 순 판매액이 뭘까요? 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팔았을 때 비용이 30이면 70 곱하기 얼마를 가맹본부 입장에서 수치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순판매액이라는 게 지금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정의 규정해 두셔야 돼요. 우리는 이 상대방 당신과의 계약에서 순판매액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나중에 분쟁의 발생 염려가 적고 핵심이잖아요. 가맹본부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순판매액이라는 거를 뭐로 정의하실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핵심은 뭐냐면 공제 가능한 비용을 뭐로 봐줄 것인가. 핵심인 거죠. 그쪽에서 순판매기로 저는 이윤이 이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각종 비용을 다 공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부 입장에서 그걸 최대한 제한시켜야 되는 입장이시죠. 그래서 원자재를 조달을 했으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나를 통해서 조달한 것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라든지 최대한 그런 비용을 공제하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세 번째는 연간 일정 수준의 순판매액을 보장하는 거를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독점권을 주는 게 프랜차이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프랜차이즈를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제한될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간 얼마 이상을 팔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요건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과 그다음에 그 최소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지 요건을 둔다는 것.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 보시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공정거래에서 규제하는 핵심 영역이거든요. 연간 일정 수준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본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조항은 당연히 안전장치로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 금액은 해지 요건으로 하기도 하고 그 최소 금액보다 덜 팔았을 때는 그것과 관련 없이 그 최소 금액만큼의 로열티는 나한테 주도록 이런 안전장치들을 두는 거겠죠. 다음 장. 이제 가맹본부가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모든 노하우를 상대방에게 빌려주면서 피자는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시작해서 사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든 노하우를 다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달을 하는 차원에서 상품은 샘플을 보내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노하우 같은 거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3조한 계약서 같은 게 물론 이제 요식업계에서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죠. 요식업계 같은 게 샘플을 어떻게 보여주나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설명 이제 드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는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뭐 본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샘플 제품을 줄 때는 돈을 받겠다. 다만 정보를 제공할 때는 무료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드래프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예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어떤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뭔가를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거는 모든 걸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면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비용이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을 비용을 출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시로 저는 샘플 제품을 줄 때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예시를 이제 하나에 든 거고요. 다음 장.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지도라는 거는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알려주는 것. 훈련은 그쪽에서 와서 내가 알려주는 것. 이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날아간다는 비용기 부담은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날아갔을 때 알려줬을 때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알려주면 충분한 건지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잘 규정하셔야 될 거고 그 빨간 부분이 그런 부분을 그래서 강의 자료를 이제 가져가셔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훈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건지 어느 정도까지 알려줄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다음 장.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사실 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여기 임철구 변호사님을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건데 이제 그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그냥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만 체크를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부 입장에서는 핵심은 결국 이 상표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이화수였나요? 예. 상표에서 피해가 있었다 그랬죠. 상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본부의 계약서 드라프팅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둡니다. 하나의 예시를 하려고요. 아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 장, 아니요, 보시면 이 장치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나? 뭐 예를 들면 내 상표를 당신의 기업명에 유용하진 말라 마음대로. 두 번째. 상품을 내가 만들으라고 하는 그 상품 이외의 상품을 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상품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내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하라. 상품뿐만 아니라 포장, 광고, 판촉 자료에도 자기의 상표가 정확하게 다 표시되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예시로 이제 계약서에 넣으면 보호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점.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자세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보호를 한다는 게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 제가 등록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근데 불가피하게 상대방이 등록을 하게 된 경우 본인의 명의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뭘 보호해야 될까요? 계약이 끝났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죠. 왜냐면 그 사람이 내 상표인데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국가에서 해버렸으니까 그거를 진짜 주인은 난데 계약이 하는 동안에는 뭐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계약이 끝났을 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말소할 건지 내가 다시 받을 건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별개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누군가가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할 건지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은 누가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거는 뭐 알볼로를 판다면 알볼로랑 똑같은 유사한 상표를 현지에서 누군가가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빨리 나한테 통지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반드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거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죠. 누군가가 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내가 해야 돼. 내가 돈이니까 내가 비용을 들여서 확치는 게 확실하겠죠. 그 모든 권한은 다 나한테 있다라는 걸 명시하시고 여기 보시면 통보 규정 있죠. 내가 한데 나는 현지에 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른다. 그래서 당신이 발견하는 게 더 쉬우니까 발견하는 즉시 나한테 통보해라.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다 규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이제 품질 준수 부분인데요. 당연히 핵심 부분 중에 하나겠죠. 알볼로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피자가 너무 맛없게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서 상품 브랜드 이미지 다 깎이고 그 사람들은 다 알볼로를 그런 맛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품질을 명시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반드시 규정을 넣는 반드시 규정을 넣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계약서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빠지지 않고 꼭 생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마지막인데요.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대해서도 규정을 잘 삽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료하면 당연히 그 상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명시적으로 규정하시고 제품에서 가맹 분배 상품 다 제거하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나와의 제휴관계가 끝났으면 그 이후로 과거에 어떤 저와 거래했을 때 어떤 제휴관계나 나와의 친분 이런 거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명시하시고 제품 당연히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4번이 이제 베끼는 거죠. 베끼는 거 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견본 같은 것도 정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상표들 포함된 포장재 같은 거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 추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하나하나 계약서에 박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귀찮으셔서. 근데 하나하나 박으시면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템드에 두시면 되고요. 예, 다음 장. 예, 이건 이제 참고 문헌이고 그럼 참조하시면 되고 예,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무부 하우의 임철근 변호사입니다. 정다운 법무관 이제 법무부 국제법무과 자문위원으로 있고요. 네, 뭐 그런 인연으로 여기서 강연도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 준비한 PPT는 사실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뭐 상표나 내지는 뭐 브랜드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가정하고 좀 쉬운 부분부터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캐주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끝나고 Q&A 세션에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진행하면서 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법무부 하우에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팀 그러니까 뭐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 영업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 변호사이면서 그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네. 상표 이제 상표라고 하면 상표하고 브랜드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상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표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표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상표하고 그럼 상호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상표하고 브랜드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제일 앞에 계신 분부터 한번 생각하는 게 있으면 네. 네네 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상표나 뭐 브랜드나 내 거다라는 이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표지죠.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인데 그거를 상표로 등록할 수도 있고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계속 우리 법무관이 알볼로 얘기를 하시던데 알볼로 얘기로 쭉 밀고 나가면 내가 알볼로 쓰겠다.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꼭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피자를 팔 때 그 내 제품을 나타내는 출처 표지로서 알볼로를 쓰기만 하면 그냥 그것은 영업 표지라든지 상품 표지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상표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상표로 등록을 해두면 다른 사람이 그걸 못 쓰게 하는 금지적 효력을 갖습니다. 내 거니까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해야 한다라고 국가에 등록을 해두는 거죠.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술인데 이 기술을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특허를 등록을 해두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쓰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라이센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표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할 때에도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표가 있으면 좋지만 꼭 상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표 없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걸 쓰더라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하시는 가맹점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내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상표를 등록을 해놓든지 이제 아니면 등록 이전 단계인 출원, 어플라이를 해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도록 돼 있죠. 상표라는 것은 등록해두면 동일하거나 내지는 유사한 상표라는 것을 쓸 수 없게끔 하는 힘을 가지는 것인데요. 이런 상표를 국내에 등록을 해두면 다른 나라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대부분 속지주의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상표를 등록해둔 경우에는 그건 우리나라에만 효력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똑같은 상표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라의 상표 등록을 안 해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너 왜 내 상표 쓰니?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코카콜라 같이 이런 글로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것 같은 나라에는 다 상표 등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처음에 브랜드를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할 건지 내지는 해외에도 진출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해외 진출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사실은 상표 등록을 해두는 게 좋아요. 상표 등록을 해두는 게 좋은데 어떻게 그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마드리드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00몇 개 국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는 미국이라든지 뭐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해외 진출을 생각을 하신다면 상표를 마드리드 협약에 따라서 한번 출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표가 없으면 뭐 못하는 것이냐? 상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 PPT는 이제 중국 거를 사실 해서 대비한 건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들도 비슷한 법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빈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명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처음에 한국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뭐 해외에서도 뭐 업무를 하겠다 이런 걸 생각을 못 해봤겠죠. 그래서
상표 등록을 뭐 해외에다 안 해놨는데 그러면은 그 경우에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냐? 상표라는 거는 등록에 의해서 생기는 권리 아니냐? 따라서 등록을 안 하면 아예 보호 못 받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 가지 구제 수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제 수단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사실 국가마다 조금씩 정책들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출하는 국가에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사실 좀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모르고 진행할 수 있잖아요. 좀 아무래도 뭐 상표법이나 내지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 전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지는 이런 개념이나 관념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 케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컨셉 같은 거를 잡는 시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법이 있다면 또 하나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는 거겠죠. 근데 이 부정경쟁 행위라는 게 상당히 다양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뭐 공정거래법 위반한 것도 부정경쟁 행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행위, 롱두잉을 하는 어떤 불법 행위 같은 것들은 전부 부정경쟁 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그 포섭 범위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법이긴 한데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 표지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히 상표 등록도 우리나라에 되어 있죠. 근데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청량음료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요? 상표법만 가지고 보면 상표가 없으면 금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이 코카콜라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코카콜라 회사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표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다른 사람들이 코카콜라 상표나 표지 같은 걸 쓸 수 있게 허락을 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요. 나는 그 미국 코카콜라 회사의 어떤 콜라인 줄 알고 샀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표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 쓰잖아요.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걸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기업,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브랜드를 쓰는데 내 거 쓰는데 보호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한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에 한정돼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표 등록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지 저명한 표지. 그래서 뭐 사람들이 누구나 코카콜라 그러면은 누구 건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되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상표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표법하고 부정경쟁 방지법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부정경쟁 행위라는 게 워낙에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어떤 걸 부정경쟁 행위로 하느냐가 틀려요. 그래서 이게 부정경쟁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나라의 부정경쟁 방지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국가의 부정경쟁 방지법 같은 법들은 대부분 영문으로 구글링하면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찾아서 보고 대충 내 사건에 포섭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조항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한테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론이고요.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위에 게 여기는 위에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상표고 밑에 있는 것들이 베낀 상표예요. 네. 한글도 그렇고 뭐 이게 상표 등록이 돼 있었으면
상표 등록이 돼 있었으면 이런 상표 아니 이런 표장이죠. 이런 표장을 쓰는 게 허용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내지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땅덩이가 워낙 넓은 곳에서는 뭐 대놓고 이제 베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도용하거나 선점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이건 이제 중국 거이긴 한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생길 수가 있고 부정경쟁 방지법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하고 또 조금씩 다르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사실 좀 전반적으로 그 통일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표법 부분들은 중국에서 말하는 것들은 뭐 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중국에서의 악의적 상표 선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류 열풍을 타고 유행하는 국내 브랜드 편승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브로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개인이에요. 이제 개인들이 실제로 이 정도의 어떤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보시면은 뭐 이 대구 반야 월 막창이라든지 뭐 옥류관이라든지 뭐 초코파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도용되는 걸 볼 수 있고 중국의 특징은 한글만 하는 게 아니라 한글, 영문, 중문의 결합 상표로 추론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그대로 베끼면서 중문도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대구 반야월 막창인데 여기 위에 그대로 그 서체도 그대로 쓰면서 밑에다가 이제 중문으로 해서 같이 붙이는 형태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기업형 대량 선점 상표 브로커가 많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실질적으로 상표를 먼저 추론해서 갖고 있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인데 뭐 CI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내가 일단 국내에서 성공해야 뭐 해외로 나가서 이게 국내 이게 성공할지 못할지도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비즈니스인데 일단 해외 여러 군데 다 출원하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성공하면 이게 어느 나라 다른 나라에도 먹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이 상표 등록이나 이런 게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 좀 늦긴 했지만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양수도 협상을 통해서 상표권 회수할 수도 있겠죠. 이제 분쟁 상표를 포기하고 대체 상표를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싫다. 나는 꼭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모든 경우에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표를 처음에 출원해서 등록받은 경우가 가장 완벽한데 뭐 그 뒤에 그렇지 않아서 상대방이 먼저 악의적으로 선점했을 때 또 방법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런 모든 경우 100% 우리가 다 이런 소송을 하면 받아올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받아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강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중국 진출 전이라도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뜻도 사실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커 뭐 고난을 극복하다라든지 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름다울 가짜에 능할 능자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기능이라든지 이런 뜻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서 상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표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건데 좀 복잡하니까 이런 내용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상표는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효 등록 심판 한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이 등록 무효 심판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사유 같은 것들은 국가별로 좀 틀리고 언제까지 그 무효 심판을 해야 되는지 기간도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표법은 사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정경쟁 방지법은 좀 소비자 보호 공적인 것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상표법의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인지 공적인 어떤 대중의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무효 심판 사유를 보면요. 중국 상표법 13조에 저명 상표 보호가 있는데요. 이제 공중이 잘 알고 있는 상표는 그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될 때는 이제 중국 상표법 13조에서 저명 상표 보호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되는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저명 상표를 복제, 위조하거나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13조에 따라서 무효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인정받은 사례는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건데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5대 샤또라고 부르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5개 그 와인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샤또 라핏 로츠실드 같은 경우에 이제 소송을 했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도 라핏 로츠실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걔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무늬를 자기네 상표로 사용하고 그 바론드 로스실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한자만 넣어가지고 라삐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제 라피트처럼 이제 판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샤또 라삐 로실드에서 이거는 저명 상품의 특이 명칭이다 라고 해서 13조에 따라서 기존에 등록한 악의적인 선점 상표에 대해서 무효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었고 받아들여진 사례고요. 다만 이거는 좀 큰 회사여야겠죠. 아무래도 국내에서 시작해서 중국에까지 유명해졌다라고 하려면 좀 큰 회사야 될 것 같고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을 좀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그 정다운 법무관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시작할 때는 그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회사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대리인하고 같이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리점을 낸다든지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일부 제품을 팔아보고 시용적으로 팔아보는 거죠. 그래서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이렇게 대리인이라든지 이런 걸 둬서 했을 때 걔네들이 상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계약이나 업무 거래 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해서 타인의 상표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상표를 무효해 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조항이 있고요.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 선출원이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상 계약서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에 이런 상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중국에 악의적으로 선점해서 출원한 거다라는 걸 입증하면 무효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부정경제 방지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앞에 저명 상표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어떤 지역적 범위에서는 좀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당한 수단으로 출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이 조항에 따라서도 이제 중국 상표법이 32조 하단인데 이 조항에 따라서도 이제 무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 애들이 한 사례인데요. 보시면 될 것 같고